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보세 포럼, 오늘은 한국은행의 자존심, 한국은행의 디지털 혁신실장 홍원석 실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홍 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파보세 친구이면서 지금 한국은행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금융통화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좀 많으시죠 요즘? 네, 요새 안 그래도 뭐 국제금융 시장 여러 가지 혼돈과 영향과 파급이 많이 좀 번지고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와 있는 주요 국제금융 흐름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인사이트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홍 실장의 그 통찰을 따라가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어떻게 앞으로 변화가 될지, 또 지금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잭슨홀 미팅, 전 세계 그 중앙은행 뭐 책임자들 또 뭐 금융 쪽 석학들이 모여서 이제 그 논의하는 자리인데, 여러 가지 뭐 그동안 이제 대규모 재정 지출하고 인플레이션이 촉발이 되고, 또 중앙은행이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뭐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제 금융 시스템이 이제 취약하다는 게 이제 좀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도 뒤늦은 대응을 했다, 이런 것도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네, 그 이제 그런 논의가 주로 됐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BIS 총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글로벌 경제의 순풍과 역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지난 30년간 글로벌 경제는 국제 질서의 안정, 기술 진보, 세계화 등에 힘입어서 비록 고성장 아니지만서도 저물가 속에 살아왔다. 그러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복병을 만나서 순풍적인 여건이 역풍으로 바뀌어서 더군다나 보호주의 강화로 인해서 국제 공조는 약해지고,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시장도 공급 부족의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은 주국들의 코비드 락다운 충격에 상당한 취약성을 드러내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펜트업 소비가 늘어나면서 늘어난 반면에 한 번 멈춘 공급은 또 정상화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제약되면서 종전의 저물가 시대에서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선회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제 팬데믹이 이제 펼쳐지면서 이제 그동안 뭐 좀 소비도 위축되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팬데믹이 좀 안정화되면서 소비가 이제 막 분출하고 그랬는데, 공급망은 오히려 이제 막히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역시 그 재정 정책 그리고 통화 정책의 어떤 그런 조화, 밸런스인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제 심포지엄에서 펼쳐진 얘기들은 어떤 맞습니다. 내용이 있습니까?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일관성이 있는 콤비네이션이야말로 인플레이션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재정 정책의 경우에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지출이 막대한 규모로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재정을 확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등을 통해서 통화를 긴축하는 불균형이 지속되면은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잠깐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어찌 됐건 이제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또 생산을 위해서 이제 뭐 또 한편으로는 통화를 공급하고 이런 게 조화될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이론상이 그렇고 실제로는 더 경기 침체하고 인플레이션에 또 악영을 미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ECB 집행위원께서도 이러한 공급 제약과 펜트업 수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지속될 경우에는 경기적인 측면에서 다소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물가를 잡는데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뒤늦은 정책적 대응이 초래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높은 물가 상승세가 경제 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 반영되지 않도록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기묘하다. 정책 당국에서 과소평가할 위험이 과잉 대응할 위험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과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 경제가 앞으로 그 대변동성의 시대로 진입할지 여부가 가려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여대 홍 실장이 예전에 방송할 때 농담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 워낙 이제 농담 같은 거 안 합니다.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긴장되고 뭔가 더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한국은행 신뢰가 더 느껴집니다. 예. 하여튼 뭐 이 정도가 이제 잭슨홀 그 미팅의 그런 주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한마디로 어떻게 경제가 펼쳐질지 모르겠다. 뭐 이 얘기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잭슨홀의 주요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리 대비하고 경계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국제 금융시장 흐름에 대한 이제 주요 뭐 인사이트, 통찰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글로벌 금융 위기 때마다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그 뭐 시장 안정의 최전방에 서 있었는데 사실은 그동안 그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뭐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신자유주의 때문에 이제 뭐 정부가 개입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계속 늘어나서 OECD 국가들의 정부 지출이 평균 GDP의 20%를 넘어서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네. 그런 상황에다가 현재 금융경제 상황 다시 말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하고 네. 고금리 시기에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여러 사람들은 매우 긴축적인 그 통화 정책에 직면하고 있죠. 그 한편으로는 또 재정 정책은 정치적인 요인과 경기 침체 리스크를 반영해서 정부 지출을 뭐 급격하게 줄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1970년대 미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폴 볼커는 그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불릴 만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상당히 성공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고인플레이션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네. 더 강력한 통화 긴축을 단행한 결과 미국의 경기 침체를 크게 심화시킨 실책을 저질렀다고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현재 미 연준 의장인 제이 파월 의장도 비슷한 실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다시 돌아봐야 할 텐데요. 볼커는 79년도 7월 달에 연준 의장이 됐습니다. 네. 됐는데 그 전임자인 아서 번스 또 윌리엄 밀러라는 그 연준 의장이 그 79년 10월까지 12% 넘는 물가 상승을 촉발하는 아주 제한적인 수준의 통화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물가 통제에 대한 연준의 신뢰는 그 당시에 상당히 붕괴된 상태였죠. 근데 볼커는 이제 기준금리 변동 범위를 크게 확대시키면서 80년 4월까지 17%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해 5월에는 이제 그 금리 인상 여파로 경기 침체가 좀 심화되고 실업률이 7%를 초과하게 되니까 페드는 다시 기준금리를 7%포인트를 지금으로 따지면 700 베이시스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급격히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80년 7월에는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완화되니까 다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81년 중반까지 기준금리를 다시 12%까지 올립니다. 경기 침체 재촉발에도 불구하고서 82년 중반까지 기준금리를 15% 네. 수준으로 유지한 결과 83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3%로 하락하였지만 네.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는 심각한 내상을 입게 된 셈이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물가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또 그 금리가 지나치게 인상되면 경기가 침체되니까 그것도 이제 큰 문제인 것 같은데 1979년에서 1982년 사이에 그 발생한 상황과 현재 그 미국 중앙은행의 상황이 좀 상당히 좀 유사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그 지금 미국 중앙은행도 2021년에 그 선제적인 이제 물가 통제 정책을 실시했고요. 그런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근데 2020년 하반기에는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면서 시장 신뢰도에 금이 갔고 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40년 만에 또 이제 가장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 인상하고 이게 이제 미국 경제 연착륙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 침체도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저희 파보스에서 그 2021년도 예. 한 5월 달쯤에도 예.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페드가 실기하고 있다는 게 아니냐라는 네. 이제 평가를 많이 내린 적이 있었었는데 홍 실장이 때 아주 뭐 피를 토하면서 얘기했었죠. 피를 토하냐 홍 실장의 그 예측대로 또 그 조언대로 했으면은 이런 파월 이런 봉변은 안 당했을 텐데. 그래서 일단 실기를 했다는 건 뭐 전반적으로 네, 네. 시장에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중론이고요. 네. 그래서 페드의 입장은 지금 현재 페드의 입장은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양호해서 뭐 물가 목표 2%를 달성할 때까지는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지금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앞으로 고용 시장이나 주택 시장, 뭐 기업 부문 등의 고통이 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은 우선적으로 정치권으로부터 기준금리 인하 압력이 좀 세질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페드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페드의 정책 실기에 따른 여파를 고스란히 그 다른 나라 그렇죠. 국가들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인근 국가 궁핍화라는 게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달러화의 역사적인 초강세가 이제 여타 국가들에게 인플레이션을 결과적으로 수출하게 되는 결과에서도 확인되는데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벌어지는 양상이 그 종전의 커런시 워가 아니고 리버스 커런시 워라고 해서 각국이 다 자국 통화의 평가 절상을 좀 하려고 그렇죠. 노력을 많이 하는 지금 형편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종전의 베이비 스텝이 아니고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밟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캐나다, 스웨덴처럼 달러 강세에 맞서서 100bp의 금리 인상도 마다하지 않게 된 것이죠. 월드뱅크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광폭의 금리 인상이 결국 글로벌 경제의 침체의 골을 더 깊이 파고 빈국들을 중심으로 경제 혼란을 지금 앞당길 수 있다고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으로 이제 돈이 몰리게 되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제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살짝 그 워낙 그 물가 인상이 오랫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살짝 그 적당한 이제 물가 2% 정도로 올리는데 뭐 이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미국 중앙은행이 너무 가파르게 기준 금리라든지 이런 걸 상승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개도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이제 비판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개도국이나 유럽까지도 이렇게 금리 인상에 동참하게 되면 전 세계가 경기 침체로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그래서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EU에 있는 그 외교안보 정책 대표 호세프 보레이라는 분은 네.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킹달러 기조가 결국 예. 신흥국 유럽 각국의 도미노 금리 인상을 유도해서 글로벌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이끌 것이라고 비판도 했는데 네. 금년도 IMF 연차 총회에서도 세계은행 총재가 개도국과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 하락과 달러 표시 부채 부담의 급증이 네. 자본 유출 등에 따른 금융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강달러 방치를 비판한 적도 있었죠. 네. 최근에는 또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최고 경영자도 치솟는 물가, 광폭의 금리 인상, 전쟁, 페드의 강도 높은 긴축이 경기 침체 배경이 되고 향후 5, 6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에 미국도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시카고대 더글라스 다이먼드 교수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정교하게 설계된 금융 시스템이라도 공포 자체에는 취약하다. 이런 코멘트는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네. 주변에서 이렇게 뭐 작년에도 홍 실장이 미국 연준이 좀 금리를 적당히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할 때는 콧등으로도 안 듣다가 홍 실장 얘기하지 마세요. 갑자기 이렇게 막 팍팍 올리니까 이게 좀 막 패닉이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위기적인 것 같다, 그죠? 좀 적당히 올리다가 뭐 이렇게 적당히 올렸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게 안 하다가 지금은 또 너무 막 세게 달리니까 이건 좀 정말 그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교수 얘기가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금융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경으로 몇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 첫 번째로 글로벌 경제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에너지 위기가 있어서 기록적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지금 봉착해 있죠. 거기다가 중국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주도를 과거에 해왔는데 앞으로는 성장세도 눈에 띄게 둔화되고 그렇죠. 또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잠재적 위험도 있고 그렇죠. 또 코로나 봉쇄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둘째로는 미국 경제는 말할 것도 없이 물가를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수 둔화와 고용시장 침체라는 잠재 리스크를 키워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킹달러 흐름은 여타 주요국과 신흥국들에 대해서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의를 둔다면 각국 중앙은행들과 재정당국들은 미국의 광폭의 금리 인상과 그 속도를 따라잡으려고 부심하고 있지만 각국의 금융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긴축 정책의 실패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슬러 올라가면은 2021년 3월에 미국 연준이 그 매월 1,200달러의 그 양적 완화를 이제 지속하고 있을 때 브라질 중앙은행이 이제 세계 원재적 가격이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될 거라고 내다보고 이제 기준금리를 75 베이스 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지나서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이제 가파르게 이제 올렸는데 브라질 금리는 이제 11.75%까지 급등했지만 뭐 인플레이션 그래서 뭐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하고 이것을 잡기 위한 금리 급등세가 경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페드를 중심으로 정책적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좀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네. 역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이제 역사적 경험에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때 발생하는 단계적인 고통과 비용보다는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폐해가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70년대 경제적 금융적 여건과 환경이 지금과는 많이 다르고 인플레이션 압력의 수준도 더 높기 때문에 2020년대 들어서는 새로운 양상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고민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 시대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현재는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로 부채가 경제 내에 누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더 재앙적인 것은 2007년부터 9년 사이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적인 저금리, 특히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했는데 그렇죠. 양적 완화가 뒤따랐고 코로나 팬데믹까지 힘을 보태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부채 규모가 아주 역사적인 수준으로 급증하였습니다. 2020년 한 해만 하더라도 28%포인트나 공공부채 규모가 늘어났죠. 그래서 글로벌 GDP의 256%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인플레이션의 엄습으로 기준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파르게 인상되기 시작했는데 정부의 부채 조달도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민간 섹터에서도 치솟는 시장 금리로 인해서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부동산 채권 등 가격이 가파른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국제 자본 이동 흐름에서는 부채 과다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자본 유출이 발생하며 강도 높은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여기다가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은행권에 대한 규제 또 위험자산 통제 뭐 조치를 하면서 이제 불투명한 이제 파생 상품이 이제 증가하고 이런 뭐 규제 이제 벗어난 어떤 섀도우 뱅킹이 이제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되잖아요. 또 금융위기 때는 뭐 파생 상품이 또 문제가 됐지만. 그래서 이제 파생 상품이 어떻게 보면 과거 금융위기 시에 손실을 더 증폭시킨 지금 장본이 되고 있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신용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뒤따랐죠. 특히 이제 장외 OTC 거래 같은 경우에는 중앙청산소에서 적정 담보를 많이 쌓게 해서 좀 더 투명하게 거래하도록 했는데 그런 파생 상품 거래가 최근에 다시 리스크를 높이는 지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담보 규모의 증가는 담보의 가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유동성 부족 리스크에 더 노출시키면서 그렇죠. 더 높은 수준의 증거금을 다시 중앙청산소에 납부를 해야 하고 담보 가치 하락이 될 때에는 더 많은 마진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 시장금리 급등입니다. 세계적인 금리 인상 등 긴축 기조가 시장금리 상승을 촉발하고 담보 가치 하락이 시중 유동성을 다시 흡수하는 형국이 된 건데 이렇게 더 높은 수준의 담보 요구는 진정한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서의 파생 상품 거래를 오히려 유출시키게 돼가지고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또 높이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최근에 이제 영국의 연금 펀드 운용과 관련해서 파생 금융 상품 거래가 시장 금리 급등으로 마진콜이 급격히 늘어나는 점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국은 이제 트러스 총리가 이제 뭐 지금은 사임했지만 이제 경기 침체에 대응하려고 이제 뭐 재정 정책 프레임으로 이제 뭐 대규모 조세 감면 정책을 내걸었었는데 그래서 향후 뭐 5년 동안 매년 450억 파운드 감세 그리고 600억 파운드 에너지 비용 지출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 폐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의 그 지출 재원 그 조달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뭐 분명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재정 악화, 인플레이션 악화 가능성이 이제 커지면서 이제 뭐 본인도 불명예 퇴진하고 또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제 불안과 우려를
준 그렇습니다. 일이 최근에 있었죠. 네. 영국의 케이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영란은행의 긴축 정책하고 네. 영국 정부의 재정 확대라는 그 두 가지 밸런스가 깨지면서 네. 발생한 지금 사건인데 이런 이제 그 재정 사이드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서 영국 파운드화가 네. 급락했습니다. 그 미국 달러와 대비 1.035라는 수준까지 떨어져 가지고 그 영향으로 국채 금리가 4.25%에 육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가장 그 언급이 많이 된 것이 영국 연금 펀드의 LDI, 다시 말해서 Liability Driven Investment인데 연금 펀드의 부채 연계 투자가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으로 급부상을 한 바 있습니다. LDI는 주로 연금 펀드가 가입자들에게 연금 급여를 약속하기 위해서 부채, 그러니까 연금 약속이란 부채죠. 네. 부채를와 매칭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인데요. 부채에 해당하는 기간을 자산운용 기간과 이렇게 매칭시켜서 금리 변동에 대해서 위험을 해지하는 그렇죠. 것입니다. 예, 예. 근데 듀레이션을 매칭하는 과정에서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이용해서 과도하게 이용할 경우에는 담보자산 가격 하락에 따라서 손실이 대규모로 발생하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LDI에 활용된 담보자산이 영국 국채에 집중된 데서 문제가 된 것인데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증거금 부족, 다시 말해서 마진콜이 발생해서 충당해야 되고 또 충당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채를 투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쇄적으로 반응하면서 국채 시장이 상당히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은 다분히 페드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에 또 몇몇 페드 인사들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의견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상승 모멘텀을 지금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아직 그 시장이 낙관적 평가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죠. 예, 그 낙관적 평가가 다시 시기상조인 것은 무엇보다도 일단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페드의 입장은 현재의 금리 수준은 여전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좀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3분기 지금 발표되고 있고 하지만 현재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4분기 특히 내년도 들어서부터는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기업들은 또 내년부터 수요도 약화되고 고용 비용도 증가하고 또 달러와 강세도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본다 그럴 때 경제 여건 악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페드의 긴축 지속과 기업 실적 악화는 여전히 자산 가격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내일부터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2일 사이에 페드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페드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도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뭐 더 덧붙일 얘기가 없네요. 그 홍원석 실장만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에서 오는 인사이트, 통찰을 오늘 파보세 포럼에서 보여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주 앞으로 세계의 금융통화 흐름이 어떻게 흐를지에 대한 많은 해안과 깨달음을 얻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